안녕하십니까? 슬램덩크 시즌2 다섯 번째 로버스트 리스트 스퀘어스 for graph-based SLAM에 대해서 발표할 김영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 슬램 프로블럼에서 아웃라이어들을 어떻게 핸들링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아웃라이어를 왜 우리가 잘 핸들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설명을 드릴 거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아웃라이어들을 핸들링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즈 그래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스퀘어스 방법을 사용합니다. 리스트 스퀘어스는 이제 스퀘어드 에러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에러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하고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민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문제에서는 이런 리스트 스퀘어스 방식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랜드마크나 또는 서로 다른 두 장소를 같은 장소라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에 이제 이 그림에서는 아주 비슷하게 생긴 두 지점을 지금 잘못 같은 장소라고 인지를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다르게 이런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제 평균이 아닌 지점에서 이런 큰 확률 분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아예 정의되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스에서는 이런 아웃라이어가 아예 없다는 가정을 깔고 가는데요. 실제 환경에서는 아웃라이어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리스트 스퀘어스 방식은 아웃라이어에 아주 민감한 모델입니다.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러가 아주 큰 경우에, 그러니까 그 예측치랑 측정값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스퀘어드 에러가 아주 커지게 되고, 그래서 몇 개의 아웃라이어만으로도 모델이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아웃라이어를 잘 핸들링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이어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될까요? 포즈 그래프 슬램에서는 이제 오브젝트를 관측한 것을 토대로 룹 클로저를 수행하는데,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환경에서 아웃라이어가 쉽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건물에 비슷하게 생긴 방이 여러 개 있는 경우나, 또는 도로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길에서 랜드마크로 삼을 만한 것이 그 나무들밖에 없을 때, 또는 GPS 멀티패스 오차 등에 의해서 아웃라이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듯이 이 로봇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구조물들 사이를 지나갈 때, 이때 로봇의 포즈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생긴 물체들마다 이런 높은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웃라이어를 핸들링하지 않으면 이제 모델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에러가 아웃라이어가 하나 정도밖에 없는 케이스고, 여기서는 뭐 몇 개 있는 케이스, 여기는 아주 많은 케이스인데, 이 중간 그림을 보더라도 몇 개 되지 않는 아웃라이어만으로도 이제 모델이 꽤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잘 핸들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를 핸들링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멀티모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맥스 믹스처 방법을 설명드리고, 또 아웃라이어에 웨이트를 주면서 이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좀 낮춰주는 방법들이 다이나믹 코베리언스 스케일링이나 리스트 스퀘어스 with robust kernel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스 믹스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멀티모드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제 현재의 위치에서 observation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K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합은 이렇게 아래의 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W는 각 확률, 각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웨이팅 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 스퀘어스에서 하듯이 요 에러 미니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싱글보드 가우시안에서는 로그 텀을 이용하면은 식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멀티보드에서는 로그 텀이 시그마 함수 안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그 텀을 가지고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스 믹스처에서는 근사치만 계산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즉 현재 위치에서 모든 확률을 계산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값만 고려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아래 식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sum 오퍼레이터를 max 오퍼레이터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따지는 형식으로 확률 분포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이 sum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멀티모드 디스트리뷰션이고, 이제 빨간색 선은 맥스 오퍼레이터를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제 앞에 두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로 그 썸을 적용했을 때랑 맥스를 적용했을 때랑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겹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가 겹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sum 오퍼레이터를 적용했을 때랑 맥스 오퍼레이터를 적용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이제 첫 번째 케이스처럼 두 평균이 서로 조금 멀고 그리고 각각의 분산이 아주 작아서 서로 겹치는 구간이 아주 적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두 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맥스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랑 썸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에러가 큰 경우,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에 대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좀 이런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맥스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식에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때 로그 텀이 맥스 값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믹스처를 적용할 때는 이런 순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모든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고, 이제 다음 현재 위치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분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최고 값을 가지는 분포만을 가지고 싱글 가우시안과 같은 방법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웃라이어를 핸들링하는 성능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위에 그림 아까 처음 보셨던 아웃라이어 핸들링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맥스 믹스처를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아웃라이어를 잘 핸들링해서 아주 많은 아웃라이어를 가지는 경우에도 정확한 지도를 뽑아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실행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빨간색 점들이 맥스 믹스처를 적용했을 때고, 파란색 점들은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했을 때인데, 맥스 믹스처에서는 이제 모든 가우시안 분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든
분포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런타임이 조금 더 길기는 한데 그게 이제 요 파란 선과 빨간 선의 차이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런타임에 비하면은 그 이제 전체 값을 계산하는 내용은 아주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타임도 꽤 빠르고 성능도 꽤 괜찮은 방법으로 멀티모드 분포를 해결할 수 있는 맥스 믹스처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제 다이나믹 코베리언스 스케일링인데 이 방법은 요 기존의 에러 텀에다가 추가적인 웨이트 텀을 붙여서 이 아웃라이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더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IJ라고 있는 웨이트 텀을 붙였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요 웨이트 텀은 이렇게 요 식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xij는 에러를 나타내는 텀이고 요 phi는 상수인데요. 이제 웨이트 텀이 이쪽 부분이 적용이 되는 때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 에러가 저희가 정해놓은 어떤 상수 phi보다 더 커질 때 이런 이제 미니멈에서 1이 아닌 이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 뜻은 결국에 에러가 커지게 되면은 에러가 이제 저희가 설정한 기준보다 작을 때는 웨이텀을 1로 두면서 이제 웨이팅을 실제로 하지 않는 효과를 내고 그보다 에러가 더 커지면은 이제 이런 웨이텀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는 두 개는 상수니까 여기서 x제곱이 커지면 에러가 커지면 결국에 이 값은 점점 작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에러가 커질수록 더 강하게 스케일링 다운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에서는 이제 주황색 선은 웨이팅 텀을 나타내고 초록색 선은 이제 스케일 다운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파란색 선은 이제 원래 에러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러가 저희가 정한 어떤 기준보다 작을 때는 웨이팅을 주지 않으면서 1로 웨이팅 텀이 결정이 되고 그 기준보다 더 커지게 되면 에러가 이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웨이팅을 하는데 거기서 에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하게 스케일링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코베런스 스케일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사실 이제 이 DCS 다이나믹 코베런스 스케일링은 그 뒤에서 이어지는 로버스트 커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그냥 로버스트 커널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버스트 커널을 이용한 리스트 스퀘어스 방법인데요. 다시 한번 앞에서 봤던 리스트 스퀘어스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스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에러가 커질수록 즉 그래프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적은 확률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려면 조금 더 이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물체에 대해서 확률을 조금 더 높인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확률 분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에러의 분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많은 아웃라이어를 고려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아웃라이어를 고려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아웃라이어의 분포는 뭐 완전히 랜덤한 분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징이나 어떤 함수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 리스트 스퀘어스의 문제점은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스 with 로버스트 커널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지 않고 에러를 그냥 에러를 구한 다음에 어떤 다른 최적화
최적화 과정에서 이제 다른 함수에 그 에러를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소개된 그 another function이라고 한 것이 row function인데요. 이 row function은 에러의 확률 분포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최적화를 위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텀을 떼고 요런 식을 이용해서 이제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로버스트 커널이라는 것은 에러의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이 아닌 다른 것도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어떤 로우 펑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아웃라이어를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로우 펑션을 조금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이제 네, 쿼드라틱 펑션을 적용하면 이때까지 저희가 사용하던 리스트 스퀘어스가 되고, 앱솔루트 펑션을 적용하면 L1 로스처럼 됩니다. 또 뭐 후버 로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로우 펑션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각 로우 펑션에 대한 그래프인데, 여기 L1 펑션을 제외하면 다른 함수들은 이제 모두 요 민값 근처에서는 좀 쿼드라틱 펑션 폼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러가 일정 부분보다 더 커지면 좀 더 플랫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넘어가게 되면 아예 이제 선형 형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특히 투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아예 플랫한 폼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더 플랫한 폼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코비안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결국에 이제 그 에러에 대해서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무시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다이나믹 코베런스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할 때 DCS가 일종의 로버스트 커널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DCS처럼 웨이팅 텀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스퀘어스이고요. 그래서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해가지고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서 이런 식을 풀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케이스는 로버스트 커널을 이용한 최적화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라이클리후드와 미분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 식을 결국 풀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식과 위에 이제 DCS 식을 비교를 해보면 라운드 E, 라운드 X 이 부분은 두 개가 모두 동일하고, 이 부분을 같게 만들어 준다면은 결국에 이제 DCS도 일종의 로버스트 커널을 사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row 펑션을 네, 그 시릴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row 펑션 아주 스마트하게 잘 만들면 결국에 DCS도 이러한 로버스트 커널을 사용한 것과 똑같이 풀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로버스트 커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row 펑션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row 펑션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 아웃라이어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코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하면 row 펑션도 코시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 형태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아웃라이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적절한 로우 펑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뭐 운이 아주 좋게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치면서 적절한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뭐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다 시도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버스트 커널을 적용한 슬램 알고리즘들은 그 최적화 과정에서 아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로우 펑션을 조금 바꿔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 N1번의 아이터레이션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이 많이 줄이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이제 아웃라이어의 영향이 조금 더 있는 모델로 변경을 해서 아이터레이션을 진행하고 이제 우리 모델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조금 로버스트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기준점 밖의 모든 에러는 무시하고 이제 가우시안이나 뭐 호버 펑션 등을 적용하면서 에러의 영향이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더 큰 커널을 사용하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계속해서 자코비안을 새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결국에 사용하는 커널에 따라서 계속해서 코드를 수정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뭐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이 그 Generalized Robust Kernel인데요. 이 Generalized Kernel은 이런 식의 형태로 로우 펑션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조정하면은 여러 가지 로우 펑션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파가 2가 된다면 리스트 스퀘어스가 되고 알파가 1이라면 후보 알고리즘과 비슷한 형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에 따라서 다양한 로우 펑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들은 그 알파 값에 따라서 에러 함수와 어, 네, 에러 함수와 웨이팅 레이트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알파 값이 작아질수록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점점 줄이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알파가 2일 때와 알파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는 에러가 일정 부분보다 더 커지면 더 이상 에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고 웨이팅에 대한 것도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이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각각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어떤 로우 펑션이 적절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요 파란색 그 히스토그램이 나타내는 것이 아웃라이어들의 모습이고 이제 각각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아웃라이어들인데요. 이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잘 작동하는 로우 펑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디스트리뷰션은 수도 후보가 아마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매클러 방식이 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인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이 generalized kernel을 사용하면은 어떤 경우에나 좀 그 에러 아웃라이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지 관계없이 어, 모두 다 최적화를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eneralized kernel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할 때는 원래는 이 아웃라이어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파 값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적절한 알파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알파 값 자체도 최적화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은 좀 자동으로 최적의 알파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너럴라이즈 된 알고리즘을 보면은 원래는 알파 값을 고정을 시켜 놓고 알파를
뭐 이제 다른 값을 계속 넣으면서 이런 최적화 과정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알파 자체를 어떤 프리 베리어블로 두면서 어, 네, 최적화를 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에러를 다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는 트리비얼한 값으로 알파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알파 값을 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멀라이즈 펑션이라고 하는 이제 z 알파라는 텀을 새롭게 붙여서 에러 펑션을 또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z 알파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 알파 값을 작은 것을 선택하면 슬라이드가 좀 꼬였는데 어, 이제 요 앞에가 원래 그 generalized robust kernel을 사용했을 때의 확률 분포와 그리고 에러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는 이제 그 새로운 z 값을 넣었을 때인데요. 요 에러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그 이제 인다이어라고 볼 수 있을 때 알파 값이 작아지면 이 인다이어에 대해서도 에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를 작은 것을 선택하면 어, 이제 이런 인다이어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줌으로써 좀 트리비얼한 알파 값이 아닌 최적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멀라이즈 함수를 펑션을 추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사실 노멀라이즈 펑션은 알파가 음수 값이 되면 요, 요 텀이 이제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게 되면서 발산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알파가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던 베런은 어, 이 점선보다는 더 최적화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선 부분이 이제 알파가 0일 때인데요. 그래서 알파가 음수가 될 때는 최적화를 하지 못한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릴 교수님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인테그럴 하던 부분을 다른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타우에서 타우까지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범위를 조금 좁혔고 이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지타 알파가 발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값에서나 알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베런보다는 더 많이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논문에서는 이 타우 값을 마이너스 10c에서 10c까지 타우를 10c로 잡았을 때 충분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EM-based Adaptive Robust Kernel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Adaptive Robust Kernel의 경우에 또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알파 자체가 최적화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코비안을 새로 계산을 해줘야 있었고 또 그 옵티마이즈 과정에서는 다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보다 알파 값을 조정하는 것이 더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데 알파 값이 많은 영향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스터디 하는 날에 논문을 조금 더 읽어보고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는 조금 먼저 하고 있는 중이라서 또 알파 값이 이제 이니셜 개수에 따라서 최적화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서
그 시릴 교수님은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EM은 E 스텝과 M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E 스텝에서는 현재 예측값에 대해서 계산한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파를 찾는 것이 E 스텝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예측한 x에 대해서 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알파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E 스텝이고, 그럼 이제 M 스텝에서는 E 스텝에서 찾은 알파 값을 이용해서 다시 그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예측값 x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M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도 코드처럼 이제 이게 모델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 E 스텝, M 스텝을 반복하면서 전 예측값에 대해서 알파를 찾고, 찾은 알파에 대해서 새로운 예측값을 찾고, 또 다시 그 값을 이용해서 알파를 찾고, 또 알파를 이용해서 x를 찾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알파 값을 찾는 것과 또 최적 그 x 값을 찾는 문제를 서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자코비안을 계속해서 새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이제 원래 리스트 스퀘어스에서 아니면 로버스트 리스트 스퀘어스에서 이제 계산하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코드 수정 없이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내용은 수식적으로 어떤 유도가 많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